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2시경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8세 된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에서 감금하고 폭행을 합니다. 네.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한 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사건은 지난해 9월 20일에 일어났지만 검거는 비로소 어제 4일에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성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특수상해,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바로 체포를 하고 그리고 구속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9월에 폭행이 일어났고 4일, 이번 달 4일에 잡은 겁니다.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좋은 관계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16시간 동안이나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16시간 이상 감금이 되면 극도의 공포심이 유발이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의자,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수차례 폭행까지 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B 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서 가족에게까지 전송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에서 16시간 동안 다른 연락처도 없이 감금되어 있던 여성이 굉장히 극도의 공포심에 있었는데 다행히 이 가해자가 잠깐 잠든 사이에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족들이 이제 대사관 측에 연락을 해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탈출했다라고 하고 한국에 귀국했다라고 합니다. 박성배 왜 말레이시아까지 갔느냐, 이 남녀의 관계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이후 사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 남성 A씨가 B씨에게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바람 쐬러 한번 오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두 사람은 8년째 알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실제로 여성이 말레이시아로 오는데 그 과정에서 항공비, 체류비도 남성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2달간 여성이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한 그 사이에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남성을 사귀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머물렀으니까 자기 짐들이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짐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 가해 남성 A씨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남성이 이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영관 대표, 이런 사건이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사법 권력이 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공조 체제가 아무래도 필리핀에는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라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 말레이시아에는 아마 한국 경찰이 그 수사팀까지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사관에 한두 명은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동안 이 사건이 났었는데 대사관에 피신하고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귀국을 계속 안 했잖아요. 그렇죠. 속수 못 잡겠는데 우리 네. 경찰이 보니까 매년 아버지 생신날에는 한번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입수하고 김해공항에서 잠복하고 있어서 그래서 잡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폭행 전과도 있고 또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게 스포츠 토토 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가 국내에서는 사이트를 막아놔요. 근데 이제 해외로 자꾸 서버나 이런 게 가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 스포츠 토토 우리 국내에서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국민체육기금도 내고 뭐 해서 투자자가 만약에 10,000원을 내면은 돌려주는 거는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세금으로 다 내기 때문에. 근데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이게 환수가 더 높아져요. 10,000원 내면은 조금 갖고 한 8,000~9,000원은 배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폭행 또 사진 그 여성의 사진 찍어서 올린 거 그것도 수사해야 되지만 스포츠 토토 불법 사이트 운영한 거 이 기회에 대대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 이 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열심히 해가지고 잡아준 경우예요. 일단은 가해자에게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죠. 빨리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라. 고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가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외교부에 통보를 해서 일단 여권을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첩보를 입수했는데 3월 부모님 생신 때는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혐의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외교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해둡니다. 그러면 입국하자마자 외교부에서 경찰 당국에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검거를 하는데 올 걸 알고 김해공항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2일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판결인데 손정혜 변호사, 이게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부정행위가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그리고 내연녀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과 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남편의 주장은 모텔에 가긴 갔는데 로비에서 돌아 나왔다. 성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제
이런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게 이 부부의 관계를 보면은 박선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폭행도 있고 뭐 내연녀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렇죠. 내연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먼저 네. 이 남편의 경우에는 내연녀 A가 현재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2017년 2월부터 뭐 보고 싶다, 갈까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는데 이 내연녀 B는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여성인데요. 역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내연녀 A, 내연녀 B와 함께 각각 함께 숙박업소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이 2013년에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는데 특히 아내가 출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폭행을 가해서 아내로 하여금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책 사유가 중첩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관 대표 이거는 누가 아내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남편이 책임이 있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자료 소송으로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통죄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모텔에 갔을 때 로비에까지 갔다 왔지만 그 자체로도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묻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를 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한 10년 전인가요? 한나라당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유명 호텔에 여성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방송사까지 다 출동했어요. 그렇죠. 그 문 앞에까지. 예. 근데 결국은 문 안 열어주고 그 다음날 떳떳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때 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불륜이 아니고 그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용한 호텔에서 여성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는 그 국회의원의 부인이 뭐 소송하거나 뭐 위자료 이런 게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타부타 사법적인 제재가 없었죠. 근데 이제 법은 또 다른 걸로 그분을 제재했죠. 뇌물죄로 이제 감옥에 가셨는데 나중에 그 방에 있어도 괜찮고 로비 있어서 뭐 걸린다 이거보다도 모텔 로비는 일단은 그런 의도가 부정의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 들어가는 것 자체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에서는 모텔에 가더라도 사실은 요즘 직장 동료들끼리 모텔 가서 한잔하는 경우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있고요. 실제로 호텔 안에서 프로젝트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새워서 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모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더불어서 이제 정황 증거로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수차례 하면서 서로 연인 관계로 추단할 수 있는 연락 메시지를 한 것 플러스 모텔까지 갔다는 것은 평소 연락도 자주 하고 친밀한 관계였다. 이것은 우리 부정행위라는 것은 꼭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이런 정조 의무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정도의 정황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부정행위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박선배 변호사 이 아내가 그러니까 소송을 남편한테도 제기를 하고 이 내연녀들한테도 제기를 했는데 내연녀들한테 결국에 위자료를 받는 걸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를 제기할 때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예전으로 치면 상간녀죠. 상간녀를 네.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데 우리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840조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고 있지 성적 접촉이라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재판부가 심리를 내보니까 숙박업소 로비까지 갔다는 피고들 말이 그래 사실이라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친밀한 사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리를 내보니까 단순히 숙박업소 로비까지 간 걸 넘어서서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편으로 하여금 위자료도 지급하도록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같이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 상간녀들에게도 각각 1,000만 원씩 남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예. 또 아내가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자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라는 것이 혼인의 파탄의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이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상응하는 금액이냐에 대한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위자료 3,000만 원이 결코 지금까지의 법원 실물에 비춰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만약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안에서 폭행이 없었으면 3,000만 원에도 이르지 못했을 텐데 네. 일단 남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그 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그 각 내연녀들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닌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인식 수준에 비춰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 물가 수준에 비춰봤을 때는 네. 과거의 금액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어서 좀 상향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50대 여성이 숨졌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호 기자.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니 서행하던 차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해 10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팔중 추돌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의 딸 유모 씨는 가해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유 씨는 청원 글에서 음주운전 피의자가 사건 이후 장정 4사람과 함께 찾아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지만 사고가 난 시점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앗아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더욱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원 게시글엔 5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